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신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2의 산별노조운동 산별노에 대해서 소개를 좀 올릴까 합니다. 제 얘기의 순서는 먼저 제2의 산별노조운동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이런 산별노조운동이 원래 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단순한 역사적 원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제2의 산별노조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노동운동의 오랜 교과서인 막스의 교훈으로부터 추출해서 제2의 산별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큰 골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1990년 전노협이 그 출발점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당 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한 공화당 정권, 그리고 전두환의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한 또 독재치하,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민주노조운동을 계속 억압해 왔지만, 우리 노동운동의 억압된 이런 자주성과 민주성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횃불이 바로 1990년 전노협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노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대우로 새롭게 재조직된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1995년 출범하게 된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94년은 민주노총 준비위가 결성된 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이 모두 처음 출범할 당시에 자신의 조직적인 목표는 산별노조운동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 조직 목표에 따라서 실제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대우 안에서 제일 먼저 산별 조직으로 전환한 노조가 보건의료노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금속노조가 조직으로 전환을 했죠. 따라서 조직적인 목표인 산별노조운동의 조직 전환의 목표는 이 두 조직이 먼저 앞길을 열면서 이 부분으로서 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조직 전환에 성공한 이 두 산별노조는 이후에 막상 실제로 초기업 교섭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이 교섭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되어 버림으로써 산별노조운동의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이 1단계의 조직 전환을 디디고 2단계로 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한 산별노조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2의 산별노조운동은 1단계의 조직전환의 성공을 디디고 2단계의 교섭의 정착이라는 목표로 나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2의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섭이 좌초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교섭이 좌초된 원인은 크게 보면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자본주의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비조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 이런 많은 분열 구조가 발생을 했고, 이 분열 구조를 꿰매서 노동계급이 하나의 대우로 뭉쳐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노동계급은 내부에서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섭 대우가 제대로 단일 대우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초기업 교섭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교섭의 주체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요인 이외에도 실제로 외부에서 법제도가 1998년에 개학된 이 노동법이 전부 기업별 교섭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복수노조 조항이고, 이 복수노조는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기업으로 이미 전환한 산별노조 조직과 기업 단위의 조직 사이에 어떤 교섭 위계나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법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교섭 주체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한 것, 이것이 현재 조직 전환 이후에 초기업 교섭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조직인 민주노총이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조직전환 이후에 20여 년이 경과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복잡한 많은 다단한 사건과 그리고 노동조직 내부의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대로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예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의제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국 아래로부터 새롭게 이 의제를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고 제2의 산별노조운동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운동은 도대체 처음에 전노회협과 민주노총은 왜 산별노조운동을 지향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의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례로서 유럽 문명의 출발점에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인 이 경제제도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유럽이 처음 시작되었던 출발점이 그리스와 로마였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발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원천이었던 이 두 국가의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자본주의 안에서의 모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 데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는 비슷한 역사적인 시기에 기원전 5, 6세기경에 전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했고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두 국가가 모두 전사공동체 중심의 공화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들이었고 이 공화제를 구성하고 있던 시민들은 전부 중무장 보병들이었고 이 중무장 보병이 당시에 유럽에서 특히 지중해 연안의 유럽 전체에서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통상 이것을 유럽의 고대 문명이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유럽 문명의 출발점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사실은 비슷한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고 내용도 비슷했지만 결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얼마나 강력한 보병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영화가 영화 300입니다. 고작 300명의 중무장 보병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해서 결국 그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내는 이제 영화였죠. 이 그리스 중무장 보병의 특징은 가장 강력한 부대로는 장창 부대를 보통 꼽고요. 이 장창 부대가 이제 형성했던 그 방진이 플랑크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이제 전사에서 유명한 진의 형태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중무장 보병이 이제 짧은 칼을 쓰는 중무장 보병들이었고 그렇지만 로마는 거기에 더해서 아주 뛰어난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공성전에 있어서 유럽에서 최강 부대였습니다. 이런 두 최강의 전력을 갖춘 두 나라가 번성을 해 나가다가 그리스는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중질환으로 분열을 해서 망해버립니다. 그 까닭은 내부에 있었던 각 도시국가들이 서로 단합을 하기보다는 서로 적대적이고 배제적인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반대였습니다. 적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나면 그 적을 끌어안는 방식의 이 외교 정책을 썼었고 그것 때문에 점점 커져서 로마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지만 나중에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도대체 이 둘 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여러분 그리스는 계속 흩어지려고 했었고 로마는 계속 뭉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교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의 그림이 바로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되었던 테르모필레 협곡입니다. 이 좁은 협곡을 지나야 그리스로 전진을 할 수 있었는데 페르시아 대군은 여기에서 스파르타군 300명에게 막혀서 결국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스
중무장 보병의 이제 밀집 대형 팔랑크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 모양이었죠. 그러면 왜 그리스는 뭉치지 못하고 흩어졌을까요? 자, 이 의문을 우리가 풀기 전에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노동 문제의 많은 모순들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에서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서로 자기들끼리 대립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조에 받아들여 주지 않았었고, 뭐 내부에서 몇 번 대의원돼서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부결이 되었고요. 기아자동차는 잠깐 받았다가 결국은 다시 분열을 했고, 우리가 공공분야 또는 전교조 교사들 부분, 그 다음에 공공분분에서 이번 정권 들어서 드러났던 것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더니 정규직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뭉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인 것이죠. 이런 현상을 또 하나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해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상징적인 부산의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에서 보았듯이 고공농성을 합니다. 고공농성. 한 사람 혹은 너댓 사람. 여러분 지금도 요 근처에도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노동자들은 보통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회사 앞에서 또는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합니다. 누구하고?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죠. 고립된 나만 있고 연대로 묶인 우리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노동계급 안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노조는 누구냐? 대기업 노조들이죠. 요 대기업 노조들을 우리는 보통 귀족 노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귀족 노조는 이제 닥쳐올 선거 같은 데서 선거 공약 때마다 단골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귀족 노조는 강성이라서 이것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당하는 것이죠. 귀족 노조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흩어져서 죽고 말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똑같은 변명을 한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처지는 바로 흩어져서 죽어버린 그리스의 태도와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가 이처럼 대비된 운명, 하나는 흩어져서 죽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뭉쳐서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이 둘 간의 실제 원인이 뭐냐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는 생업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농업이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도시국가는 전부 상업이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모든 도시국가는 자신들이 먹고 살 시장을 갖고자 원했는데, 이 도시국가가 그리스 반도 안에만 약 1500개가 있었고, 이 도시국가들은 먼 바다로 지중해 멀리로 나가서 식민도시도 건설을 합니다. 자기들이 옮겨가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마르세유, 나폴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식민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면 이 식민도시조차도 본국에 있는 도시국가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국가조차도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시장을 둘러싼, 시장은 지중해 연안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도시국가들끼리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결국 연대와 조정이 없이 경쟁으로만 계속 치닫다가 자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이해관계를 서로 대립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합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의 생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와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땅을 정복을 해도 그 정복한 땅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외부를 점령을 하면 그 토지에서 자기들에게 저항했던 적군, 바로 그 사람들이 농사꾼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오히려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합쳐서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를 합쳐서 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실제 로마가 이처럼 적을 포용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 처음에는 지금의 로마의 그 7개 언덕에 있는 이 도시국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준 다음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타국의 땅 그걸 로마는 대개 속주라고 불렀는데 그 속주민들에게까지도 시민권을 계속 확대했던 것이죠. 즉 개별적인 이해를 공동의 이해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개별적인 이해가 적대적인 관계로 나오면 싸웁니다 계속.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이해를 추구하게 되면 두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구조의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결국 그리스와 로마의 이런 교훈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는 모두 기업 단위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 내부에서 정규직들끼리의 이해관계를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놓고.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로마처럼 기업을 묶으면 초기업 단위의 이해관계로 지향을 하게 되면 경쟁의 이해를 서로 평등과 화합과 연대의 이해관계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뭉쳐야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면 바로 지금 기업 단위의 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길이고 그 경쟁을 뛰어넘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뭉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이처럼 이 빨간 게 그리스의 그 자기들이 식민국가까지 건설을 했던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에 항구에만 쭉 세력이 집결이 되어 있었어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로마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계속 영토를 넓혔고 계속 그 넓힌 영토를 자기 안으로 배속시킴으로써 지중해 연안에 이런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업 단위로 쪼그러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산별 단위로 뛰어넘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기업 단위의 이해를 어떻게 초기업 단위로 뭉칠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과제는 노동운동의 교과서인 막스의 자본 안에 이미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방법은 개별적인 나에서 너와 내가 손을 잡는 우리로 가는 것이고 이해관계의 공통된 실마리 너와 나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끈으로 묶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막스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 생산관계라고 하는 해답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생산관계는 초기업 단위의 사회적 단위의 이해관계이죠. 여러분 막스의 이 자본이 남겨놓은 바로 이 노동운동에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생산관계에 기초한 이런 대우를 형성하도록 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많은 해결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제2 인터내셔널이었고 제2 인터내셔널은 막스주의가 노동운동과 대중적으로 결합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 막스주의는 노동 문제를 노동자 개개인의 문제, 노동자 개인의 사업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 사회적 문제에 과학적 지렛대를 부여를 해서 생산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과학적 지렛대는 막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변혁의 대상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이다.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작고 차별을 당하고 어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변혁의 주체는
이 생산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두 모이면 그게 바로 생산관계에서 계급적 성격으로 규정지어지는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임노동자 계급일 겁니다. 따라서 계급 내부의 모든 분열 요소를 넘어선 초기업적인 계급 조직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이 해결하는 노력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스가 변혁의 과학이라고 불렀던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장기간의 지속 가능한 전략 전술 체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막스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 과학적 지렛대의 실천은 주체가 누가 되느냐? 초기업적인 계급조직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별노조가 조직이 되고, 그 산별노조로 이미 사회화된 계급이 건설하는 노동자 정당이 상부구조를 개혁할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 될 것이고, 이 조직의 원칙은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당 모두에서 모든 임노동자 계급은 똑같은 민주적 성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계급 내부 민주주의에 의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목표는 생산관계의 변혁입니다. 정리해고의 철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변혁이 핵심이고, 이 생산관계의 변혁의 내용은 불균등 구조, 바로 노동시간을 매개로 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부등가 규환을 균등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막스가 정확하게 적시했고요. 이 불균등 관계의 핵심은 잉여노동시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막스가 과학적 지렛대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혁을 수행할 전술적 수단으로 막스는 민주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 따라서 초기업 단위에서는 산별교섭, 기업 단위에서는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이제 사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 이것이 노동계급이 당면한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실천을 우리가 하면 성공할 것이고, 또 바로 이런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 그 변증법적인 단서는 크게 세 가지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이 선진국은 대부분 우리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이제 진행시켰던, 발전시켰던 나라들이고, 그 앞선 나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보게 되면 초기업 교섭이 정착된 나라, 반면에 초기업 교섭이 정착되지 못한 나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요 초기업 교섭의 정착 여부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초기업 교섭이 정착된 나라는 노동에 대한 민주주의가 훨씬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노사관계의 전범을 보이고 있는 모델 도이칠란드, 바로 독일의 모델일 거고요. 이 모델 도이칠란드를 더욱더 발전시킨 북유럽 나라들의 모델, 노르딕 모델, 스칸디나비안 모델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노동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의 기반에는 초기업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들 나라에 못지않게 국민소득도 높고 자본주의의 역사도 긴 나라들이지만 노동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천시받는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죠. 노동민주주의가 이처럼 후진적인 나라들의 제일 특징은 초기업 교섭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막스의 실천이 이루어진 나라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업 교섭은 전부 100년 이상의 운동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만 정착을 했습니다. 독일은 약 150년이 걸렸고, 북유럽도 거의 대부분 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이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막스가 일러줬던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서 장기간 쌓아나가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로 이 산별노조 운동, 초기업적 운동이 우리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목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노회를 통해서, 민주노총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확인된 목표를 직접 우리 민주노조 운동 대우 안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이미 실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일단 조직 전환을 달성한 1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이 산별노조 운동의 1단계를 이제 교섭을 정착시킬 2단계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놓여있는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의 산별노조 운동, 이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산별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밑에서 현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